튀르키예가 또다시 한국 방산의 복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산 5세대 전투기랍시고 TFX를 공개했다가 초라한 실상만 들키고 국제 망신을 당했던 튀르키예. 이번에는 훈련기 경전투기 시장을 잡겠다며 수상할 정도로 한국의 FA-50과 닮은 전투기를 선보였습니다. 이들이 FA-50을 잘 베껴놓기만 했어도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FA-50한테는 귀찮은 상대가 나타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째전에 당한 망신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는지 이번에도 어설프게 겉모습만 만들어 놓은 고철을 당당하게 등장시켜서 보는 쪽이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번엔 또 무슨 헛발질을 한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이번에 공개한 것은 훈련기와 경전투기 양쪽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초음속기 휴르젯입니다. 한국 무기에 비교하자면 FA-50과 비슷한 위치인데요. 당초 올해 말 초도 비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일정이 밀린 것인지 내년 초 처음으로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국가기념일인 3월 18일에는 무조건 초도 비행을 하겠다고 일정을 고정해버린 상태죠. 이번에 공개한 장면은 시제기의 지상 유도 주행 테스트였는데요. 목업이 아닌 실물의 형상이 처음으로 공개된 순간이라 많은 이목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열어보니 그다지 축하할 일은 될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엉터리로 만든 티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눈에 보이는 도장 상태부터 심각했습니다. 조립 중인 기체를 급하게 끌고 나온 것인지 외장 도색은 일단 없고 기체 곳곳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시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지저분한 모습이었죠. 과거 튀르키예가 방산 전시회 등에서 내놓은 목업에는 디지털 위장 도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모습은 제대로 된 외양이 아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명색이 자존심을 걸고 제작 중이라는 국산 항공기의 언론 첫 데뷔 자리라고 하기에는 너무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지상주행 테스트인데 랜딩 기어의 형상 역시 도저히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죠. 당장 자신들이 과거 공개한 목업의 랜딩 기어 형상과도 전혀 다른 그냥 쇠파이프 용접으로 만든 것 같은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굴러다닐 수 있게 바퀴만 예의상 달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입니다. 주익 밑에 흡기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아예 외부 장갑조차 덜 씌워서 내부 프레임이 드러나 있고 심지어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죠. 흡기구 형상과 위치 역시 성능을 희생한 원가 절감의 흔적이 뻔히 드러나 보였는데요. 주익이 뻗어나오는 위치보다도 한참 뒤에 유선형이 아닌 단순 상자 모양으로 붙어있는 흡기구는 마치 미국에서 실패했던 T7 훈련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래서야 흡기 효율은 물론이고 기체의 무게중심과 폭장량에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은 바로 조동석 캐노피였습니다. 대부분 전투기의 캐노피는 앞이나 뒤로 들어올려서 열던지 미닫이처럼 뒤로 밀어서 엽니다. 일부 극소수 전투기만이 한쪽 옆으로 열리는 캐노피를 채용하는데요. 그만큼 옆으로 열리는 캐노피에는 그다지 장점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한쪽에만 생기는 경첩부가 무게중심과 레이더 반사 면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파일럿의 비상 탈출 시에도 캐노피가 매달린 방향으로의 사출은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그나마 꼽을 수 있는 장점은 값이 싸고 사출 좌석의 분해 정비가 편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옆으로 열리는 캐노피는 원가와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해 파일럿의 안전을 희생하고 채용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튀르키예의 휴르젯에도 이 방식이 채용되어 있었죠. 흡기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캐노피 개폐 방식도 미국의 T7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래 개발된 전투기 중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 사례가 T7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캐노피의 경우에는 과거 공개했던 목업에서부터 적용되어 있던 방식인데 이번에 공개한 지상주행 시험에서는 캐노피의 개폐 장면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캐노피 개폐는커녕 알 내부에다 누런 레이더, 반사물질을 두껍게 도포해서 겉에서 내부를 볼 수도 없는 상태로 선보였는데요. 이는 얼마 전 TFX의 공개 행사에서 조동석 내부를 덜컥 공개했다가 내부에 아무런 장비도 없었던 것을 조리돌림 당한 일을 의식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꽁꽁 싸매고 나왔다는 것은 이번에도 조동석 내부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부끄러운 상태라는 것을 방증하는 꼴만 됐습니다.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물건을 시제기라고 내놓았는데 튀르키예는 이런 걸 내년 초에 하늘에 띄우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이라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TFX 때도 똑같이 지적당했지만 휴르젯의 경우 역시 독재 정권의 치적 쌓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의 개발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훈련용 프로게임 KT-1, 훈련기 T-50, 경전투기 FA-50이라는 먼 길을 거쳐서야 겨우 KF-21이라는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었죠. 튀르키예의 경우도 처음엔 이 비슷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휴르커스 프로 훈련기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휴르커스의 개발에만 해도 엄청난 고생을 했죠. 자국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맞추는 대만도 3종의 파생형을 만들어야 했고, 도중에 테스트 기체가 추락한 사건은 군사기밀로 은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요구 성능을 완벽히 맞추지는 못했고, 불완전한 기체조차 예산이 없어 한 손으로 셀 만큼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초훈련기로 15년을 낑낑거린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KT-1과 휴르커스의 개발 시기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 튀르키예의 항공기 기술은 약 2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제대로 된 기술 발전 절차를 밟으려면 T-50과 FA-50의 단계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만들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휴르젯이 바로 그 단계에 해당되는데, 아직 기초훈련기 휴르커스조차 어디 내놓기엔 좀 부끄러운 상태다 보니 휴르젯도 잘 될 턱이 없었던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이렇게 억지로 속도를 내는 것은 독재자 에르도안의 업적 만들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진한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FA-50을 이곳저곳에 수출하며 꽤나 짭짤하게 벌고 있기 때문이죠.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로서 FA-50의 시장 포지션은 압도적입니다. 경쟁 기종으로 꼽히는 상대로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야크 230, 중국의 리엔 15, 미국의 T7 정도가 있는데 모두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죠. M346의 경우 적기 납품에 실패한 적이 있는 데다가 납품받아 쓰더라도 고장이 잦아 가동률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동구권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초음속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죠. 야크 230과 리엔 15는 러시아와 중국이 원산지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두 기종은 같은 기술로 만들어진 배달은 형제와도 같은데 야크 230 쪽이 러시아의 가해진 경제 제재로 시장에서 입지를 완전히 잃었고, 리엔 15도 덩달아 애매한 입장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의 T7은 앞서 언급했듯 무리해서 온갖 절감을 노리다가 성능을 너무 많이 희생했고, 그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빈발하여 개발 일정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런 비실비실한 경쟁자들 가운데서 FA-50은 뛰어난 성능을 선보이며 이어지는 수주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기록 중이죠. 서구권에서 가장 흔한 미들급 전투기 F-16의 최적화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점, 간단한 개수를 통해 훈련기와 로우급 전투기를 오고 갈 수 있는 점, 다양한 무기가 통합되어 있어 서구권 전투기에 스타터팩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 FA-50은 타 기종들이 발끝도 쫓아오지 못하는 압도적인 메리트를 쥐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렇게 국산 무기로 시장을 쓸어담는 한국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휴르젯이 FA-50의 형상을 많이 닮은 것도 그런 맥락일 텐데요. 튀르키예는 과거 K2표의 기술을 이전받아 만든 알타이 전차로도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어 더욱이 그런 정황이 눈에 띄죠. 과거 튀르키예는 국내 생산 전차를 만들기 위해 해외로부터 전차 기술을 도입받는 사업을 벌였고, 이때 한국의 K2표가 독일의 레오파르트 2와 프랑스의 르클레르를 제치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때 도입받은 한국 전차 기술에 자국 기술을 가미해서 알타이라고 이름 붙인 전차를 만들어냈는데, 정작 실제로는 K2표의 마이너 카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튀르키예가 집어넣은 자국 기술들은 매번 문제를 일으켰고, 당시 K2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파워팩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파워팩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파워팩을 다시 수입해갔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2012년에 시제 양산형이 공개된 알타이는 지금이 되도록 양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경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그 지리멸렬한 시간 동안 가격은 점점 치솟아 이제는 그 비싸다는 레오파르트2보다도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싼 321억 원짜리가 되어버렸죠. 원본인 K2표가 80에서 90억 원 선임을 감안하면 도대체 누가 사냐 싶은 가격인데요. 의외로 튀르키예는 이 알타이를 가지고 수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사실 그대로라면 자기들도 좀 부끄러운지 뻔뻔하게도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언급은 쏙 빼놓고 순수 국내 개발한 전차라는 언론 플레이를 곁들였죠. 물론 가격까지는 숨길 수가 없어서 양해각서에 도장이라도 찍어본 나라는 친한 이웃인 카타르 딱 한 곳뿐입니다.
K2를 1000대 가까이 수출하고 있는 한국이 보기에는 쟤들 대체 뭐 하나 싶은데요. FA50을 어설프게 베낀 휴르젯으로 경전 투기 시장에서도 이런 총극을 되풀이하려는 듯 보이는 튀르키예의 행보에 한국은 헛웃음을 참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탐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기술이란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튀르키예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한때 한국이 흘렸던 땀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